우리 대부분은 외로움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까요? 일본의 도치기 감옥에는 지난 20년에 걸쳐 고령의 수감자가 4배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 여성들이 아무도 없는 고독을 피하고 같이 수감된 사람들을 돌보려는 목적으로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운 것은 노인들만이 아닙니다. 유럽, 미국, 호주 전역에서 15세가량 청소년의 외로움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이전에도 밀레니얼 세대 5명 중 1명은 친구가 전혀 없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즉, 외로운 세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친구나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직장, 지역 사회,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1980년대에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시장과 개인 문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자기 책임,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 경쟁을 옹호했습니다. 즉, 개인과 경쟁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치와 공공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부의 격차를 매우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1989년에 미국 CEO들은 평균 근로자보다 58배 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8년까지 이 격차는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개인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사회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빈곤이 더해지면 소외감뿐 아니라 외로움이 야기하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간의 과도한 경쟁은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를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연대와 친절은 이제 이기심 추구의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태도가 지역 사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미루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가요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977년 데이비드 보이는 우리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카니에 웨스트 같은 21세기 가수들은 I am God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1인칭 대명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가요계의 변화가 현대인의 초이기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터, 설탕, 그리고 크림은 이스라엘 인구의 약 12%를 구성하는 엄격한 유대교 공동체인 하레딤의 주요 식단입니다. 당연히 하레딤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비만에 걸릴 확률이 7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웃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갖고 있어 54%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의 기대 수명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레딤은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가 가리키는 것보다 더 긴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매우 긴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레딤은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고, 일합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 육아를 돕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연대가 이 공동체에게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가 외로움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외로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경험은 그저 조용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우리가 공격받을 때 생성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이나 도피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혈압 및 코티솔 수치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러한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동은 신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체계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당신을 모든 질병에 대해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2%,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9%,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 더 높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외로움은 세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노인의 외로움에 연간 약 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외로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선거와 민주주의 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버니 샌더스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친구나 지인이 있을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이나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도 적었습니다. 이들의 외로움은 정당의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상대인 테드 크루즈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각각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학부모 단체나 스포츠팀과 같은 단체 활동에 거의 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우익 포퓰리즘의 연결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에 의해 처음 제기됐습니다. 아렌트는 히틀러의 반유대주의적 박해를 피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51년에 그녀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획기적인 글을 출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전체주의는 외로운 개인에게 자긍심과 목적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경제 때문에 비슷한 추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는 전통적인 직업이 적어지고 1980년대 이후 세계에 퍼진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백인 노동계급 남성들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나 프랑스의 마린 르펜과 같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이용하려는 점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약속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설득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고용, 자긍심, 공동체 정신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집회에서 입었던 똑같은 모자와 셔츠는 연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지지자들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동질감을 부추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익 포퓰리즘 운동이 그랬듯이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혐오 메시지를 통해 외국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불만이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신자유주의, 자동화 또는 정부의 지출 순위보다 이민자들이 훨씬 쉬운 타겟이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여성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는 브리튼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뉴욕의 노호 지역을 거닐면서 두 사람은 미투 운동이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허츠는 이전에 브리트니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렌트어프렌드라는 회사에 시간당 $40를 지불하고 브리트니와 오후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브리트니는 그녀의 주 고객이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고 친구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도 없는 30에서 40대의 외로운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렌트어프렌드는 외로운 도시 거주자를 위한 많은 새로운 서비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술가와 시인은 적어도 19세기부터 도시 생활의 외로움을 표현해왔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거의 70%가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특히 두드러진 사실은 세계의 많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2018년 외로움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에게는 식사 시간이 특히 힘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가 바로 먹방입니다. 먹방은 호스트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온라인 방송입니다. 먹방 스타는 수백만 명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를 통해 최대 6자리 숫자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방송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방송 중에 시청자들은 먹방 주인에게 별풍선을 보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이것은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먹방 주인은 별풍선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에게 무엇을 먹기 바라느냐고 묻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시청자들과도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방이나 렌트어프렌드와 같은 거래적인 관계는 단시간이나마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익숙해진 일부 먹방 팬들은 실제 생활에서의 우정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게에 들어가서 쿠키 한 봉지를 집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평범한 일상이지요. 그러나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지 않고 쿠키를 들고 바로 가게를 나갑니다. 훔친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컴퓨터가 구매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 운영 중인 가게의 모습입니다. 아마존 고라고 불리는 가게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거물이 운영하는 최초의 편의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아마존고는 21세기 동안 증가해온 비접촉 상거래 트렌드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딜리버루나 심리스와 같은 배달 업체를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 거실에서 요가를 할 수도 있으며, 소파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코비드19이 퍼진 지금,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영국은 도서관, 놀이터, 청소년 센터와 같은 공공장소에 대한 지원을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만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800개의 도서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 대한 자금 삭감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주는 작은 만남의 기회를 없앤다는 의미가 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2013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작은 관계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은 번화한 도시의 스타벅스 밖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한 그룹은 바리스타와 친근한 대화를 나누도록 요청받았고, 다른 그룹은 불필요한 잡담은 피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친근한 그룹의 사람들은 더 높은 유대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우정이 진심이건 꾸미는 것이건, 친근한 행위는 그 친근함을 받는 경험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친근함을 주고받는 것은 둘 다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이를 고려한다면, 코비드19이 끝나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연히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221번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10대의 약 절반이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으며, 우리 중 3분의 1 이상이 기상 후 5분 이내에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화면에 집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페이스북 사장인 션 파커에 따르면 웹사이트 제작팀은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중독성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사소통의 용이성은 외로움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소셜미디어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나 애인의 관심이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휴대폰에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 기기를 접하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의 대인 기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스크린 기기를 보는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2019년 캐나다에서는 1세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는 시간을 길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스크린에 오래 노출된 어린이일수록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나 도움을 주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을 사이버 따돌림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모든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0살 전에 스마트폰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온라인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은 일정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중독성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1989년에 어린이에게 부과한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조치에 대해 영국 대중이 분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근거의 문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제한이 어린이를 소외와 고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쌓이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 정책을 따를 것입니다. 혹시 룸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룸바는 곧잘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소파 아래에 끼기도 하는 사랑스러운 둥근 로봇 청소기입니다. 룸바는 작은 로봇 청소기지만 사용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대의 연구원들은 연구를 위해 룸바를 30가구에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이 청소기의 3분의 2는 자신만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룸바의 제조업체인 아이로봇이 고장난 제품을 교체해주겠다고 발표했을 때 소비자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아무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로봇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공청소기와 유대감을 가진다면 로봇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례로 일본에서는 간병인은 부족해지고 노인의 외로움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2018년 일본 서부 사이조시 당국은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노인 10명과 파페로라는 무료 도우미 로봇을 짝지어 주었습니다. 이 로봇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짝이 된 노인에게 특화된 인사말, 필요한 시간 알림,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노인들은 이 새로운 친구에게 빠르게 애착을 갖게 되었고, 많은 일본 노인들은 이 로봇이 반려자나 간병인 또는 친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 흥분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노인의 80%가 로봇과 함께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로봇은 노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마르코스에 있는 에비스 크리에이션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실물과 같은 섹스 로봇인 리얼도를 제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인형에는 실제와 똑같은 성기와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경첩이 달린 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체, 가슴 크기, 머리 색깔, 심지어 질 스타일까지 정의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리얼돌은 그저 섹스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비스 크리에이션은 많은 고객이 인형을 교제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리얼돌의 몸에 부착할 수 있는 AI 통합형 머리인 하모니의 개발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모니는 말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모니는 수줍거나 성적 매력을 풍기거나 순진한 성향 등을 포함한 12가지 성격으로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 시스템도 있어서 며칠 동안 방치되면 슬픈 반응을 보이고 바보라고 부르면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리얼돌은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의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진정한 우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종, 성별, 부의 경계에 따라 분열되어 있으며 코비드19 위 대유행은 이러한 구분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여파로 우리 역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와 같은 외로운 세기에서 정부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자본주의를 친절함으로 재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가장 필수적 영역인 사회보장, 복지 및 위료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부는 집단적 웰빙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이며 관용적인 사회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런 사회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시합니다. 20만 명의 대만 섬의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해야 합니까? 술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어야 합니까? 우버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와 같은 질문에 투표로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는 구속력이 없으며 찬반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평균적으로 5개 중 4개의 의견을 정책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당국은 다수의 견해에 반대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점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섬을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얻고 대만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경우에 대해 유권자들은 그 차이를 조정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대만의 접근 방식은 공동체적 사고방식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팍팍한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대신 이러한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더 배려하고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통합적인 의제를 가진 정치 후보자를 지원하거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강요하는 회사를 보이콧함으로써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로운 세기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고 우리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직장에 쿠키를 가져오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 외로운 세기의 영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시작입니다.